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강원 삼척의 함행방 해변의 정자입니다. 자, 해망정. 자, 그런데 정자 한가운데 텐트가 있어요. 텐트를 고정하려면 바닥에 못을 박아야 할 텐데 설마? 그렇습니다. 정자 바닥을 확 뚫고 못을 박았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정자에 들어가서 바닥을 뚫어버려야겠어. 진짜 누군지 얼굴 좀 보고 싶네요. 아유.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상부터 달립니다. 엄마는 사만 봐야 하는데 딸내미는 노래방에 푹 빠져 있어요. 방송에 집중은 안 되지만 시야가 예뻐서 봐줄래요 하신 이윤지님. 아우 예뻐라. 예. 한평 나비 휴게소입니다. 주차장 통로에 저렇게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어요. 진짜 제정신입니까 하신 최신엄님. 자, 충주의 한 병원인데요. 아무 데서나 발 좀 올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종 내려 하신 전시우님. 자, 지난 9일 쇼크가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저를 인근 병원 응급실까지 지체 없이 이송해 주셨던 서울 화양지구대 임정은 경위님, 김현진 경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신 백형구님. 자, 과천의 심태선님, 성남의 김미숙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자, 유엔 최정원 스토킹 입건. 그룹 유엔 출신의 배우 최정원 씨가 제목처럼 스토킹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 건데 심지어 흉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소식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듀엣 그룹 유엔 출신 배우죠. 최정원 씨가 스토킹 혐의로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또 동시에 최 씨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사후 긴급 응급 조치를 취했는데요. 법원에서 이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또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긴급 응급 조치는요, 가해자를 피해자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하거나 휴대전화 같은 전기통신을 통해서 접근하는 걸 금지하는 건데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현재 경찰이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상간소 피소도 당했었던 최정원 씨인데, 자, 그런데 조금 전 최정원 씨 본인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울하다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토킹하거나 흉기 사용, 이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본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 얘기했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이제 도망 못 가십니다. 자, 어제 가수 김종국 씨에 이어서 오늘도 늑장가 소식 누굴까요? 들어보시죠.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윤정수 씨한테 전화해서 바로 왔습니다. 네. 오빠 진짜 축하한다. 근데 이거 자작극 아니냐? 자작극 아니냐 얘기를 했군요. 저도 살면서 처음 듣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그 거냐? 여성분은 알고 있나요? 제가 얘기했죠. 가상의 인물이냐? 그랬더니 실존 인물이다. 그거 듣고 정말 축하한다. 네.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은 또 윤정수 씨요. 네, 맞습니다. 윤정수 씨가 실존 인물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어제는 가수 김종국 씨의 결혼 소식이 있었는데 정말 큰 경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정수 씨, 지난달 라디오를 통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연인이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바로 어제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혼자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에 혼인신고서를 들고 아내가 일하는 곳에 가서 우리 이제 부부다, 도망 못 간다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 포옹하고 있는 저분, 예, 지금 맞습니다. 앞에 계신 분.
저분이 예비 신부예요. 윤정수 씨는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너무 금방 끝났다. 53년을 혼자 살았는데 서류 쓰는데 5분 30초도 안 걸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 엄청 압박이 온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소감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혼인 신고를 했으니까 이미 부부가 됐겠죠. 그리고 결혼식은 오는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 어제는 가수 김종국 씨 장가간 소식 전해드렸는데, 자, 이 윤정수 씨의 단짝하면 방송인 김숙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유쾌하게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연예인 중에서 최초로 김숙 씨가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상 부부로 둘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지금 아마 저 계약서는 2030년까지 우리 둘 다 결혼 못하면 결혼하자라고 그런 계약서를 썼었나 봐요. 했네. 네, 그거 이제 막 박박박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어쨌든 윤정수 정말 결혼을 하는데 예비 신부는 12살 연하의 필라테스 강사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6년 전부터 지인으로 알고 있다가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이 저 두 분하고 다 또 아시잖아요. 제가 만들어준 가상 계약서입니다. 예? 프로에서, 다시 한번, 프로에서 다시 한번. 2030년까지 만약 결혼을 못하게 되면 저 계약서를 제가 변호사로서 작성을 해줬습니다. 아, 진짜? 진짜요? 그런 짓을 왜 하셨어? 아니 방송에서 아, 진짜요? 방송 과정에서 이제 했던 저 거고. 방송에 네. 두 사람이 가상 부부를 했을 때 저도 상담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왜 이러냐, 진짜. 그래서 부부간에는 그때는 친족 상도례가 살아있을 때라서 부부 사이는 딴 주머니 차도 괜찮다라는 얘기 때문에 김숙 씨가 굉장히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박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저는 그 계약서가 달성 안 되길 바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윤정수 씨도 결혼 축하드리고 또 김숙 씨도 이제 또 결혼 나중에 하게 되면 축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불특정 행인들 향해서 점점점. 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충격적인 행동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오피스텔 건물 속옷만 입고 테라스로 나온 남성. 그런데 자세를 보니 속옷을 내리고 자, 몸을 잠깐 부르르 떨더니 속옷을 주섬주섬 올려 입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리고 말이죠. 길거리에 흩뿌려진 저건 비가 아닌 아까 그자의 소변입니다. 와, 진짜 그간 사반에서 소개했던 미치광이 중에 역대급 미치광이. 자, 지금 찍힌 게요. 좀 인천 지역 사시는 분 좀 잘 들어 보세요. 지난 12일이고요. 저녁 9시가량입니다. 별로 늦은 시각도 아닙니다. 저 오피스텔에서 이 반대편에서 건너서 일을 하고 계신 제보자분이 촬영을 한 겁니다. 저기서 소변 보고 있는 데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녁 9시면 이른 시간이에요. 예. 사람들이 맞는 것까지도 목격을 하셨다라고 제보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오줌벼락 당장 구속.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며칠 전에 이곳을 지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그때도 마른 하늘에 뭔가 떨어지길래 마른 하늘에 왜 이런 게 떨어질까 생각했는데 소변 같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느낌상도 그렇고요. 저기 마른 하늘에 왜 뭐 물이 떨어질 일 없으니까 사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요거는 경찰에 신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당장 신고하십시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연락 많이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워크체어. 완벽한 휴식의 릴렉스 체어. 강력한 안마의 마사지 체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로. 코웨이 비렉스 트리플 체어. 내가 너 안 굶겨. 밥값은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밥이 넘어가. 먹는데 진심인 나라의 패스트푸드. 기대 이상일 수밖에. 한국인의 패스트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푸드로. 롯데리아. 알리는 말이죠. 의식의 흐름대로. 와우, 계속 보게 되네. 어때? 네가 찾던 취향 여기 다 있지? 나의 취향 만능 알리. 알리익스프레스. 얼음 정수기의 기준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더 깨끗하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에이펙 정상회의 청우가 함께합니다.
술집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직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자신이 건달이라며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 지난 주말에 벌어진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6일입니다. 정확히는 밤 9시 한 41분쯤에 대전의 한 술집에 남성 2명, 여성 1명의 고객이 방문을 합니다. 일행 중 가해자인 남성 손님은 들어올 때 직원에게 고개 숙여서 인사도 하고 또 웃는 표정이었다고 해요. 제보자인 직원, 당연히 신분증 검사를 했겠죠. 늘 하던 대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행이 차례로 이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04년생 21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손님이 신분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사진 찍어둔 거 있으면 보여달라. 있으시면 그 사진이 있으면 입장을 시켜드리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사진이 없다면서 이 남성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겠다라면서 실제로 통화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엄마, 편의점에서 담배 좀 사려는데 신분증이 없다. 클러치 가방 안에 지갑 있는데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엄마랑 통화 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어머니를 영상통화로 이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어머니가 서툴러서 그런지 신분증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보여주지 않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보여줬대요. 당시에 다른 손님들도 계속 들어오고 기다리는 상황이고 손님 어머니에게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청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워서 신분증 확인한 걸로 하겠다라고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남성도 웃으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저 20대 남성 손님 영상에서 보다시피 엄마 찬스로 신분증 검사 마치고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시간 반쯤 지났을까 갑자기 직원 뭐 이렇게 막 호출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밤 11시쯤 사장님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이 직원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까 들어간 그 손님이 아까 그 흰색 입은 그 직원 좀 불러주세요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아, 혹시 무슨 일이시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겠다라고 사장님이 고객한테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직접 얘기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손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술집 안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밖에 좀 같이 나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함께 있던 사장님이 뭔가 조금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나는 이 직원님하고만 밖에 나가서 좀 얘기가 있고 꼭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손님 신분증 검사를 받았던 그 손님은 계속 직원한테 아니 남자로서 할 말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따로 얘기합시다 막 이랬다는 거예요. 한참 이 손님들로 바쁜 시간대였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셨대요. 자, 그런데 이 손님이라는 사람 직원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건달 체면이 있는데. 자, 직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사실은 생활하는 건달인데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신분증 검사하는 게 좀 속이 팔려서 불렀다. 뭐 04년생이시면은 제가 당연히 신분증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내가 건달 체면인데 어디 생활하는데 어떤 조직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거를 까먹었어요. 다 필요 없고 나 깡패니까 그냥 맞짱 뜨자. 내 손님을 어떻게 싸우냐. 아 야차로를 뜨자. 사장님이 이제 경찰을 부르러 딱 갔는데 가자마자 저한테 이제 주먹을 꽂았고 아, 건달 체면이 있는데 민증 검사를 해?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직원 주장입니다만 아마 저 영상이 좀 뒷받침을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저 신분증 검사를 했을 때 내가 체면이 상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맞짱을 뜨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신분증 검사하실 때 신분증 없어서 어머님하고 영상 통화했고 웃으면서 제가 보내드리고 감사하다고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니까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저 건달 생활하고 있는데 체면이 상했으니까 맞짱을 뜨자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체면을 맞짱을 떠야 왜 분이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입장에서는 저거 그렇다고 맞짱 뜨면 둘 다 쌍방폭행입니다. 불법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했더니 휴대전화를 막 뺏으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해서 사장님이 이제 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갑자기 덤벼들어서 이 폭행하는 바람에 계단에서 2계단 정도 밀려났고요. 지금 때리네요. 때리네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얼굴, 코, 목 주변들을 수차례 때리는 바람에 또 술집 안내판으로도 막 머리를 내리치고 그래서 지금 뭐 일행들 말리는 데서 계속 때리고 그래서 결국 이가 한 개가 부러졌고요. 나머지 치아들도 좀 다쳤대요.
얼굴 쪽으로 맞았으니까 턱 쪽에도 뭐 멍이 심하고 지금 음식 씹는 것도 편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치아 나갔습니다. 자, 자칭 건달이라는 저 손님, 사장님 신고로 경찰이 왔는데도 아랑곳 않고 직원에게 어마무시한 협박까지 퍼부었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자기 아빠도 깡패고 나는 어떻게 정신질환이 있어서 경찰 앞에 금방 풀려난다. 너는 내가 반드시 나와서 바로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보복 협박을 하고 경찰관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에 10억 있다. 합의금 1억 주고 찔러 죽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나 그냥 바로 필리핀 갈 거다. 너를 죽이고. 야, 우리 아빠 깡패다? 이거는 진짜 자랑이다. 네, 아버지도 깡패라고 하면서 삼촌도 부르겠다라고 하고 경찰 오기 전에 저렇게 난리를 쳤는데 경찰 왔을 때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깡패다. 내가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찔러 죽여도 난 나온다. 10억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너 1억 정도 합의하고 나중에 필리핀 도망가 버리면 너 어떡할 건데? 라고 계속적으로 놀리고 좀 조롱을 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협박도 했던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당히 공포감을 좀 느꼈었는데 결국 이 손님 경찰에 연행이 됐고 당일 유치장에 입감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저 자칭 건달 그리고 깡패 아들 저 사람 대대손손 깡패 집안이었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자, 이 직원분 입장에서는 정말 혹시 진짜 그게 사실이면 어쩌나 걱정이 되시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건 관련 문의를 오늘 경찰에 하면서 진짜로 그 사람 그렇게 건달 맞냐라고 했더니 경찰에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산상 확인되는 건 없다. 아니란 얘기죠, 사실. 근데 어쨌든 유치장에 입건이 됐다가 그때는 풀려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가서도 막 욕하고 고함치고 난동 부리는 바람에 조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다음 주에 다시 조사하겠다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경찰에 따르면 지금 제보자분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비슷한 일로 다른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직원분은 지금까지도 대체 저 깡패를 자처하는 저자가 왜 나를 저렇게 폭행했는지 그 민증 검사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들어갔으면서 왜 저랬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요. 자,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 불친절했거나 뭔가 실수했거나 이런 게 있다면 뭐 앞으로 그걸 하지 않거나 뭔가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 손님 지금 사람이 고개 꾸벅꾸벅하면서 인사까지 하는구만. 와서 인사하고 뭐 다 제대로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죽이겠다, 보복하겠다 협박을 지금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상해죄로 고소를 했는데 가장 두려운 거는 이 깡패인지 손님인지 알 수 없는 이 사람 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간 다시 와서 괴롭히거나 위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를 하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스마트워치 지급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고스란히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폭행으로 치아가 나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상해이고 나중에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하지 않으면 훨씬 좀 심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사실 저 일로 저도 사실 납득은 안 가요. 이 일로 왜 사람을 해치고 도주를 그러면 자기 인생만 어렵게 복잡하게 꼬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마도 뭐 술을 먹고 나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했던 일이 자기 생각에는 뭔가 좀 적절치 않다고 일행 중에 또 여성이 있었다 보니까 그 여성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이제 가정을 너 무슨 뭐 건달이라면서 뭐 신분증 검사하고 그랬어? 그게 이제 화가 났든지 아무튼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아니 보통 신분증 검사 받으면 내가 동안인가 보다 하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양 변호사님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워낙 오래돼서 하여튼 진짜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치고 진짜 깡패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다 수의사를 꿈꾸며 전북대로 편입한 이윤희 씨. 그런데 졸업을 한 학기 앞둔 2006년 6월 갑자기 실종되고 맙니다. 올해로 벌써 19년째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등신대까지 만들어 행방을 찾고 있는데요.
그러다 지난 5월 가족들이 설치한 등신대 중 2개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스크에 라텍스 장갑까지 끼고 나타나 등신대를 떼어내고 부러뜨린 한 남성. 그는 놀랍게도 실종된 윤희 씨의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2006년 6월 전북 전주에서 갑자기 실종된 이윤희 씨. 이 이윤희 씨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이 한 번씩 저희를 포함해서 다루기도 했었죠. 자, 이 가족들은 지난 19년 동안 윤희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이 최근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저렇게 등신대를 제작해서 시내 곳곳에 설치를 하시고 계시는데, 자, 그중 몇 개가 훼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보자가 2009년부터 이윤혜 씨 부모님 도와서 윤희 씨 지금 찾기 위해서 여러 일도 도와주고 있고, 특히 뭐 카페의 부매니저도 맡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전주 시내 곳곳에 등신대를 설치를 했는데 한 30여 개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중에 한 2개 정도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싶어서 그 옆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그때도 훼손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등신대에 이제 카메라 설치하고 보니까 이 훼손되는 그 일이 지금 나오네요. 맞습니다. 남성이 옵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하고 장갑을 끼고 접근을 해서 케이블 타이로 타이를 칼로 끊어내고 떼어내면서 등신대 주변 전구 장식도 전구 장식 있는데 저것도 떼버리고, 나중에는 등신대를 넘어뜨린 뒤에 부러뜨리기까지 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저 사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정체가 놀라웠죠. 네, 등신대를 훼손한 40대 남성은 과거 윤희 씨의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경찰의 조사로 밝혀진 건데요. 이 40대 남성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걸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고 이 남성을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실 가족들은 영상을 확인한 직후에 이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종 초기부터 가족들이랑 왕래했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윤희 씨 원룸에 찾아가서 이상함을 느끼고 가족에게 알렸던 친구 4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실종 당시에? 예, 맞습니다. 이윤희 씨는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6월에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종강 모임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오전 2시 30분쯤 자취방으로 귀가를 한 뒤에 사라져서 지금까지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등신대가 훼손된 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윤희 씨 부모님 말씀을 빌리면 산산이 부서진 딸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버이날에 이 실종된 딸의 등신대가 훼손이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자, 윤희 씨 가족들은 저 남성이 딸의 실종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저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화가 나서 저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지금 제보자분은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해 11월에 저 남성을 한번 만났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달라는 의미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했다가, 아버님이 이제 80도 고령이시니까 1인 시위를 오래 하는 게 힘들어서 이 남자가 다니는 회사 주변에 플래카드를 붙였대요. 근데 그때는 또 이 남성이 스토킹으로 저렇게 이제 플래카드 1인 시위를 하다가 플래카드만 붙였는데, 저거를 이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조치를 또 이 아버님이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가족들은 훼손된 등신대가 있던 자리에 얼마 뒤에 다시 새 등신대를 설치하러 가셨대요. 자, 그런데 그 장소에서 저 남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등신대를 오후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나타났어요. 아니 본인은 어디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어디 갑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간 거는 지난주에 그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해서 한 번 더 했던 건데 오히려 본인 입으로 내가 어디 산다라고 밝혔다. 자, 그러니까 윤희 씨 가족들은 저 남성이 어디 사는지 몰랐는데 네. 몰랐는데 그저 사람들이 많은 곳에 훼손돼 있길래 그냥 다시 설치한 것뿐이다. 네, 서로 입장이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남성이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람은 이 제보자와 윤희 씨 아버님인데요. 내가 왜 적금 금지를 당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다가 등신대를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저 자리에다가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사실은 이 두 제보자와 이 아버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남성의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는 적금 금지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에요. 또 이 입장에 대해서 이 제보하신 분과 아버지는 아니 뭐 우리는 당신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고 만약에 근처에 그 등신대가 있는 근처에 산다고 해도 어차피 100m는 넘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등신대를 훼손한 남성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걸릴 거 알았다. 자, 직접 들어보시죠. 제 직장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현수막을 걸고 제 직장 동료들한테 막 이제 막 그런 유인물을 막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그 QR코드가 있거든요. 그 QR코드를 가면은 제 이름을 직접 얘기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결국 이제 스토킹이랑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못 오니까 이제 제 집 근처로 온 거예요. 근데 집 앞에다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막 울고 있고 피디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그 상황에서. 저도 그거 걸릴 거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이. 자, 박 변호사님. 네, 뭐 이 남성의 주장이긴 한데요. 본인은 이윤희 씨 실종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데 계속적으로 본인이 용의자라든지 이런 의혹을 계속 받는 상황에서 아버지하고 또 이 제보자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다 보니까 명예훼손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QR코드를 확인해 보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영상들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성 주장입니다. 명예훼손하고 스토킹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고 뭐 중요한 거는 회사에 있다가 나중에는 집 근처에도 등신대 설쳐져 있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것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법을 어긴 게 맞고 만약에 처벌한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 씨 가족들이 주장했던 이 남성에 대한 그 증거인멸 사건들은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하면서 사법기관의 판단 좀 받아주길 바란다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주장에 대해서 윤희 씨 측은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본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본인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 글을 보고 그게 X가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라고 감정지은 바도 없어요. 본인이 뭐 도둑이 제갈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걸 보고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거기다 X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30여 개의 문장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자기를 특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저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 찾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진짜 19년 전 그 실종 당시에 지금까지 미제로 남겨져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상황만 지속되네요.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많이 힘든 상황일 수밖에 또 없는 그런 거고요. 이제 가족들의 입장, 제보자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저 남성을 가리킨다는 걸 본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등신대에 보면 뭐 네가 내 속옷을 가져갔냐 이런 식으로 적힌 게 있는데 그거는 30개의 등신대 중에 일부고 나머지는 경찰 부실 수사를 문제 삼거나 아니면 용의점 이런 것들을 적은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고르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던 부분 이것도 다시 재항고를 했다라고 하고 그 담당 검사가 등신대 훼손 사건도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제보자분은 사실 지금 남성을 특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은. 예. 뭐가 됐든지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저 사진 속에 이윤희 씨 아신 분이 있으면 관심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좀 아픕니다, 가슴이.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콧줄을 단 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옆으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다가가는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7년째 병원에 머물고 있는 이 여성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예, 오늘 좀 슬픈 사연입니다. 내 딸, 내 사위, 내 손자 좀 도와달라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지금 이 가족분은 첫째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8년 정도 사귀었던 남성하고 바로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의 나이에 아이를 가져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사회학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아버님, 그래서 아내가 위험하다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답니다. 건강하게 손자를 출산한 딸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그날 밤 있었던 걸까요? 제보자 아버님 얘기 들어보시죠. 산부인과에 있으면서 숨이 좀 찼대요. 그래서 숨이 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아기를 보러 올라갔는데 그때도 숨이 차니까 간호사 선생님한테 숨이 차다 그랬더니 운동을 좀 해놔서 운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서부터 이제는 그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청색증이 온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낳은 후에 딸이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좀 하라는 말을 남겨서 그렇게 했는데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의사에게도 알렸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곧 나아질 거라면서 진료 없이 자리를 떠났고요. 사위가 밤새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새벽에 딸이 온몸이 파래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조치가 늦어져서 뇌 손상을 입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박 변호사님. 자, 26 꽃다운 나이인데 식물인간. 결국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의료기록 보고 싶다고 했는데 병원은 우리 잘못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CCTV는 없다고 합니다. 5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CCTV 삭제된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의료기록을 받긴 받았는데 상당히 난해하죠. 쉽지 않죠. 해석하기 어렵죠. 더더군다나 병원 측에 유리한 내용밖에 없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재판을 했는데 코로나19가 겹쳐서 결국 7년간 재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7년간의 이 법정 싸움, 그 사이에 손자에게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제보자 아버님 얘기, 할아버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엄마를 못 봤잖아요. 못 봤으니까 이제 엄마 이거 쫓아다녔죠. 나이가 이제 먹으면서 이제 할머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할머니를 못 나가게 해요. 왜냐면 사고 나면 엄마 같이 된다고 안 떨어져요. 항상 붙어 다녀요. 할머니 어디 멀리 가지 말라고 엄마 같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란 그냥 할머니 그 자체였네요. 이 아이는 이제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은 할머니가 엄마인데 또 엄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제보자 부부는 손자를 직접 키워서 할머니가 엄마가 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는 할머니한테 엄마 하면서 막 자랐어요. 이 할아버지죠. 이 아빠 역할하고 있는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하고 틈틈이 경비 일도 하셨고요. 또 이 할머니 역시도 짬이 날 때마다 식당 주방 일을 하거나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또 다른 거였어요.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병원을 이제 이 손자를 데리고 병문안에 가면 이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이 딸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믿기 힘든,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손자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6살인 손자는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잡으면서 할머니는 나가지 마.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사고 나면 저렇게 엄마처럼 누워버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남편, 사위는 어디 있습니까? 이 제보자분이 사위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사위는 지금 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정말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해요. 사건이 있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막노동부터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딸의 병원비가 간병비까지 다 해서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가 아이고야. 나온대요. 결국에 모아둔 돈이 모두 바닥이 났고 대출까지 끌어다 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전화를 걸면 이 사위분께서는 그냥 울고만 계시다고 하는데 참 그 마음이 정말 감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 제보자, 장인, 장모는 우리도 힘들다라는 말을 차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소송을 상당히 오랫동안 의료 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네. 패소 결과가 났습니다. 패소요? 근데 패소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됩니다. 원고가 이제 사실 우리 쪽이겠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주문이 떨어집니다. 소송 비용은 이제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송달 비용 뭐 등등의 비용인데 재판도 오래 하다 보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 비용 안에는 딸도 포함되어 있지만 손자도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손자가 왜 포함되냐면 아마 피고 원고로 아마 설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재정이 거의 지금 바닥난 상태고 딸의 어떤 책임을 묻는 거는 이제 포기했지만 6살짜리 손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간병비 지금 한 달에 300~400 나가는 것도 허덕이시면서 이러는데 소송 비용까지 물라고 하니 더군다나 6살짜리 아이한테까지 말이죠. 아마도 지금 제가 이제 소송 그 서류를 보지는 못했지만 짐작하건대 박 변호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소송 비용이라고 하는 건 소송을 참가한 당사자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상에 있는 딸도 원고로 됐었고 손자도 이제 엄마가 그렇게 다쳐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송의 한 사람으로 주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걸 그렇지 않고는 특정해서 청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렇게 나왔을 때 이제 손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죠. 어차피 6살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일부러 넣은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피해가 너무 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그 한 7년 기간 동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소송 자체에도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옳고 그름 따지는 일조차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의료중재원 제도나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뭐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게 당사자들에게만 맡겨놓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아, 교수님 이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이제 더 이상 재판은 못하고 이제 포기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시는 거겠습니까? 사실상 가족이 붕괴되었고 경제적인 파탄이 있고 온 가족이 다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재판에 이겼다고 해서 병원의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왜냐하면 CCTV도 결국에는 자료를 주지 않은 거고 늦은 대처도 맞았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홀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펑! 우르르 뭔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남성을 덮치고 마는데요. 저 사람 어떻게 됐어? 내부를 가득 채운 연기 사이로 남성이 헐레벌떡 몸을 피합니다. 일어났어. 네, 인근 공장 보일러가 폭발을 하면서 이곳까지 영향을 미친 건데요. 공장 내부는 기존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다친 사람 더 없을까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필 유리를 다루는 공장이라서 유리 파편이 함께 터져 나오기도 했고 근처 건물들까지 폭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옆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상태가 어쩐지 이상합니다. 비상등을 켠 채로 분리대를 쭉 부딪히면서 쭉 가고 있어요. 설마 고장? 자, 속도를 높여서 옆으로 다가가 보니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기도? 다행히 차가 점점점 느려진다 했던 이때 분리대가 뚝 켰어요. 그러면서 옆차선으로 넘어온 차가 다른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왜 저랬어? 자, 그나마 다행인 게 두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가던 차량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차량 고장이냐 오작동이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경찰이 조사해보니까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아이, 진. 네, 곧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톡톡히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커플이 탄 오토바이가 길가에 멈춰 섭니다. 남성이 내리더니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 오토바이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도둑! 자, 수월하게 작업을 마친 저 남성 익숙하게 오토바이를 몰고 유유히 함께 도망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여자친구 하필 이때 오토바이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시동 걸어! 예, 근데 남성이요. 저 여자친구를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 세상에 나쁜. 끼리끼리 노는 건가요? 결국 예. 오도 가도 못한 여성 주인에게 딱 붙잡히고 말았는데 나중에 남성이 다시 돌아오긴 했고 오토바이도 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친구, 날 버리고 도망친 남자친구와 저는 못 사귀지 않을까요? 박 변호사님. 못 사깁니다. 예. 날 버리고 니 혼자 가면 어떡하노? 네가 인가이가 남자친구야. 예. 헤어지자. 저 여자는 부릉, 잘한 건 부릉. 아니에요. 예.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들깨입니다. 들깨 한 마리가 인형 뽑기 기계에 뭐야?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 안에 쌓인 인형들이 탐나는 듯하죠. 요리조리 살펴봅니다. 아이, 누가 좀 뽑아줘라. 딱 나타난 한 여성이 들깨에게 인형을 선물해주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자, 집게가 움직이니까 이 들깨가 아주 집중을 하고 쳐다봅니다.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 확률이 희박한데 자, 마침내 인형 한 개를 뽑는데 성공을 이야. 하고 들깨에게 주니까 냄새도 맡아보고 이리저리 만져도 보는데요. 험난한 길거리 생활 속에 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네, 쟤는 들깨예요. 집을 잃어버린 유기견 아닌가 저렇게 아직도 인형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러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만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